올해로부터 425년 전 평화롭던 4월의 봄을 위협하며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침략해 들어온 외세. 바로 200년 조선의 평화를 무참히 깨뜨린 일본의 침략 전쟁 임진왜란이 벌어진 것이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익진 등등을 펼쳐서 승리했다. 이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맞붙는 전투마다 백전백승,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건 탁월한 전략 속에 숨겨진 놀라운 수의 과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정확한 시간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였던 조선의 최종 병기가 이끌어낸 승리. 과거에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기고 있을까? 임진왜란의 운명을 뒤바꾼 전투,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 지금 길을 떠나본다. 경상남도 통영에서 시작한 오늘의 첫 여정.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통영의 미륵산이다. 나가 한눈에 보이는구나. 이곳에서 우리는 임진왜란의 여러 전투 중 한산대첩의 비밀을 찾아보려 한다. 400여 년 전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을 한려수도, 이곳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네, 이곳 통영은 임진왜란 최대의 격전지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의 급박한 전투의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패배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투입니다. 한산대첩이 일어난 곳은 바로 저곳, 한산도 앞바다입니다. 아름다운 수묵화와 같은 풍경에 지금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과거 이 바다에서는 임진왜란의 운명이 걸린 전투, 한산대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아무런 준비 없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던 전쟁. 우리에겐 크나큰 시련이었지만 한편으로 위기는 곧 기회였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은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요, 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는 사실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요, 임진왜란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있는 도시 통영에서 과거의 발자취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항구 도시로 고유한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 통영. 이곳에 숨어있는 자랑스러운 위기 극복의 역사,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바다에서 시작된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를 새카맣게 뒤덮으며 조선으로 몰려온 일본군. 코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선봉대가 700여 척의 병선을 이끌고 스시마 섬을 출발해 부산포로 쳐들어왔다. 일본의 기습 공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우리 군. 최전방을 지키고 있던 부산 진성은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치르지 못하고 허망하게 뚫리고 만다. 이에 동래성을 지키던 송상현이 결사항전에 돌입하지만 일본군은 결국 이곳까지 함락시키며 한양을 향해 무섭게 북진을 시작한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한양성에 무혈 입성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한 20일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한양 선비가 이제 그 부산 지역 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갈 때 천천히 걸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까지도 걸려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그 군인들이 빠른 속도로 행군하는 속도로 거의 올라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또 추가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 전투다운 전투가 거의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상륙한 지 한 2달 만에 폐양성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고 함경도 일대를 다 휩쓸고 두만강까지 한번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코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선봉대에 이어 후속부대 가토 기요마사와 구로다 나가마사의 병력까지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차례로 조선에 상륙했다.
조총과 칼로 중무장한 일본군은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 선조가 있는 한양으로 진격하며 한반도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변보를 받은 선조는 급기야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몽진을 떠난다. 200여 년간 이어져 오던 조선의 평화가 한순간에 깨지던 순간이었다. 사실 조선 건국 이후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던 우리와 달리 일본은 100년 넘게 전국시대가 이어지며 끊임없는 내전을 치렀다. 그런데 임진왜란 직전 이 혼란스러운 전국시대가 통일되었고 전쟁에 단련된 수많은 전투병력이 하나로 뭉치며 일본의 군사력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100년간의 내전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실업자가 된 무사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그리고 내전을 위해서 동원됐던 조총들이 수십만 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동중국해로 휩쓸던 왜구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군 세력들, 이 전부 다 남게 돼서 이 세력들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일본은 통일 이후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내에 밀집한 세력을 해외로 분출해야 했다. 그때 전국시대를 통일하며 강력한 실권을 장악한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막힌 구상 하나를 떠올린다. 바로 조선 침략을 발판으로 한 대륙 진출이다. 히데요시는 자기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에 이어서 전 세계를 지배해보겠다라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야망은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노망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유훈을 받아서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까지 정복하려는 꿈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안타깝게도 일장춘몽일 뿐이었다. 당시 우리의 남해 바다에는 지금의 해군 기지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수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임진왜란 발발 전 전라 좌수사에 부임한 이순신이 일본의 야욕을 꺾어 놓았기 때문이다. 전라 좌수사로 남해 바다를 지킨 이순신. 그런데 그에겐 아주 중요한 직책 하나가 더 있었다. 경상, 전라, 충청,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일종의 해상방어 총사령부인 삼도수군 통제영의 수장, 삼도수군 통제사다. 그는 해상의 모든 함대를 진두지휘했다. 지금 통영에서는 조선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통제영의 모습을 직접 만날 수가 있다. 지금의 통영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지만 과거에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이 해군 기지와 같은 곳인 삼도수군 통제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이 통영이라는 지명도 통제영의 약칭인 통영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관공서 명칭이 지역명이 될 만큼 통제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당시 조선인들. 통제영은 제일 처음 한산도에 세워졌다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 1603년 이곳 통영으로 옮겨왔다. 그 후 통영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군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해군 본부인 이곳 통제영에선 상시적으로 군사훈련과 작전 지휘가 이루어졌다. 여전히 그 위용을 뽐내고 있는 통제영. 자, 이곳이 삼도수군 통제영의 입구인데요. 이름이 지과문입니다. 이 지자와 가자를 합하면요, 굳셀 무자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선조들이 대문을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그런 지혜가 담긴 것 같습니다. 굳건히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름을 붙인 지과문. 그런데 그 속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그칠 지와 창과를 합하여 창을 멈춘다는 뜻에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평화의 염원 또한 담겨 있는 것이다. 지과문을 넘으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웅장한 건물, 바로 세병관이다. 400여 년 전의 위용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통제영의 중심 건물이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세병관.
평상시에는 객사로 활용되었지만 어전 행사를 하는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 야, 굉장히 웅장한데요? 네, 우리나라 국보 제305호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고 조선시대 3대 목조 건축물 중에 또 한 곳이기도 해요. 아주 웅장한 이런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보면 모든 이제 뭐 단청이라든지 이런 게 궁궐 단청을 그대로 모방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위험을 좀 격상을 이렇게 높이려고 이런 건물. 그럼 한번 안으로 네, 들어가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안으로 들어가요. 야,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봄, 가을마다 열리는 해상훈련에서 출정식 보고가 이루어지던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소실될 뻔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과거의 역사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사실 통제형의 건물들은 안타깝게도 일제의 말살 정책에 따라 대부분이 헐렸고 80년대 들어서면서 복원되었는데 이 때문에 세병관이 갖는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여기 보면 씻을 세자 무기병자를 썼는데 그게 피 묻은 병장기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두 번 다시는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평화를 염원하는 뜻이 담겨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렇게 이제 뭐 우리 병장기를 항상 정비를 잘 해놓고 유비무한 태세로 언제든지 쳐들어와 봐라.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네, 그런 의미로 세병관이라는 이렇게 글자를 현판을 저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단청 아래엔 특별한 현판 하나가 부착되어 있는데 바로 일본군과 싸운 조선 수군들의 이름이 적힌 현판이다. 이 나라를 지킨 위대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려 했던 선조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위에 보이는 현판에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인데요. 바로 조선 수군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조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영웅도 있지만요. 그와 함께 목숨 걸고 나선 군인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국가 최대 위기 상황이었던 임진왜란.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봄의 길목에서 만난 우리의 역사,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다. 세병관을 나오면 남해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것을 늘 주시하며 외세의 침략에 대비했던 우리의 수군. 그리고 그 함대를 호령하던 위대한 영웅 이순신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이순신이 처음 관직에 나선 건 남들보다도 한참이나 뒤늦은 32살의 나이였다. 무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변방에서 관직을 시작했지만 강직한 성품 탓이었을까 그의 진로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한직으로 내몰리는 등 승진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 이순신에게는 파격적인 승진이자 조선의 명운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한 해 전 정읍 현감이던 이순신에게 전라 좌수사 부임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전라 좌수사로 부임하기 전에 직책이 정읍 현감이거든요. 당시 계급으로 종육품이고 요즘 군 계급으로 따지면 뭐 대위 소령 정도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라 좌수사는 정삼품이거든요. 오늘날 해군 소장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당시 계급 품계로 보더라도 7계급 특진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에 그 대관들이 많이 반대를 했죠. 너무 급작스러운 파격적인 진급이다 이렇게. 이러한 이순신의 파격 진급의 배경에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류성룡의 강력 추천이 있었다. 어린 시절 서울 건천동에서 함께 자라며 일찍이 이순신의 강직한 품성을 눈여겨보았던 류성룡.
임진왜란 7년간의 사실을 기록해 놓은 징비록에 그의 추천 배경이 잘 나타나 있다. 어쩌면 역사를 바꿔 놓았다고도 할 수 있는 류성룡의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 승진은 관료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번엔 선조의 해안이 작동된 것일까?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이순신의 전라 좌수사 임명을 강행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라 좌수사에 부임한 이순신은 당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홀로 전쟁 준비에 나선다. 전함을 건조하고 군비를 확충하며 화포와 화약을 마련해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 관할 내에 있는 각종 진지들, 왜냐하면 또 파견 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걸 다 시찰하면서 군유를 잡고 군기를 잡고 나태한 사람들 벌 주고 전쟁 1년을 앞두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막 뭐라 그럴까, 정말 아찔할 수 있었던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탁월한 지휘관이 부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착실한 준비가 이뤄낸 성과였을까? 육지는 일본군에게 초토화되고 있을 때 해전에서는 맞서는 전투마다 무패 신화를 기록. 우리는 피해도 거의 입지 않은 채 바다를 장악했다. 이에 일본은 크게 당황하기 시작한다. 제해권을 빼앗기자 물자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반격을 준비하는 일본군.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70여 척의 함대를 이끌고 견내량 앞바다에 다다른다. 이것이 바로 한산대첩의 시작이다. 그런데 일본의 대규모 공격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 이순신에게 아주 중요한 첩보 한 통이 입수된다. 한산대첩이 시작되는 시점이 7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 상황이 좀 중요합니다. 7월 7일 전날 미륵도의 목동이었던 김천손이 미륵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거제도교 밑에 있는 견내량에 있는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 또 남서쪽 미륵도 남서쪽에 있는 그 당포로 들어오는 조선 수군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당포로 뛰어내려가서 이순신에게 이제 일본 함대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목동 김천손의 소중한 첩보로 일본 함대의 위치를 먼저 파악한 이순신. 특히 견내량에 있던 일본 함대의 위치를 보며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색다른 전략을 구상한다. 조선 수군이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일본 수군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배를 버리고 병력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불태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본 군도를 이렇게 많이 잡지는 못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착안을 해서 한산대첩에서는 일본의 큰 함대를 넓은 바다로 유인을 해서 공격을 해서 이제 모두 잡겠다. 그러니까 인명살상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유인 작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견내량의 폭은 아무리 넓은 곳도 600m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전투를 벌이기엔 상당히 협소한 위치. 견내량에서 약 18km가량 떨어져 있는 한산도 앞바다가 최적의 장소였다. 지금은 거제대교가 설치되어 있는 견내량. 이처럼 좁은 곳에선 일본군이 도주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기에 한산도 앞바다처럼 넓은 곳으로 유인 작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작전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이순신은 용맹한 전사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략가였다. 특히 바다에서는 다양한 진법을 활용해 적의 함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화포 공격으로 적선을 파괴시켰다. 그가 자주 사용한 진법으로는 횡렬로 늘어서서 공격하는 일자진과 기함을 중심으로 종렬로 늘어서는 장사진, 그리고 한산대첩의 승리를 이끈 하객진이 있다. 견나량 쪽에서 유인을 하면서 서서히 후퇴를 하니까 적이 이제 쭉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한산도 앞바다까지 쭉 따라 나온 상태에서 이제 조선 수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객진을 펼치는 겁니다.
즉 우리 배 대여섯 척이 싸우는 척 다가가 한산도 앞바다로 일본 수군을 유인하면 숨어있던 조선 수군이 전면 공격에 나선다. 이때 적을 둘러싸며 일제히 하객진을 전개, 중앙에 있는 적선에 화포 공격을 가하는 방법이다. 실질적으로 임진왜란 해전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쏘지 않았을까,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뭐 예측하기로는 한 100m 내지 길어도 한 200m 내에서 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배에서 쐈기 때문에 그 사격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다. 우리 그 이제 자동화 장비가 있기 전에는 우리 해군들도 이렇게 흔들리는 배에서 미리 고각을 줘가지고 그 발사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근거리에서 쐈을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군과 적군 사이의 정확한 거리 측정이다. 보통 800m에서 1km까지 날아가는 화포의 사거리에 따라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선 서로 떨어진 거리를 알아야 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수학책 9일집에 기록되어 있는 망해도술이다. 망해도법 또는 망해도술은 말 그대로 멀리 바다에서 섬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거리를 섬까지 재질 못하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라만 보고 그 섬까지의 거리를 수학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망해도술입니다. 즉 각의 크기가 결정되면 직각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비의 값은 일정하다는 지금의 삼각함수가 바로 망해도술인 것이다. 망해도술은 요거 오늘날로 말하면 삼각비입니다. 삼각비와 같은데 특히 이제 탄젠트를 많이 쓰는 그 삼각비고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기 어려운 그 거리를 아주 간단한 도구 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었죠. 지금도 뭐 우리가 측량한다든지 건물의 높이를 잰다든지 아니면은 강의 폭을 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이 예전에 우리가 망해도술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앞에 서로 다른 막대 2개를 세운 뒤 세 꼭지점을 연결하면 크기가 다른 닮은꼴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때 삼각비의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비례식이 성립하게 되고 두 막대의 길이만 알면 섬의 높이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치밀한 이순신의 전략을 전투 현장에서 착실하게 실현시켜준 조선시대의 첨단 군함 바로 거북선이다. 이 거북선이 있었기에 이순신은 나가는 해전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거북선은 당대 최고의 비밀 병기인 것이다. 강구안의 거북선은 1990년 실물 크기로 복원돼 지금까지 통영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방이 밀폐되어 안을 볼 수 없고 적진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는 신출 기모람 때문에 당시 일본군에겐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북선. 그때의 위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하다. 당시에 이 배 위에 철갑을 두른다는 거 감히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혹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조선의 선조 기술이 만들어낸 조선의 최고의 비밀 병기가 그래서 탄생한 것 같습니다. 거북선,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보시죠. 당시 거북선은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승선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거대한 군함이었는데 특히 내부에는 전투에 관련된 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배 위에서 오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집무실, 식품창고,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실내가 넓고요. 또 이제 바다 위에 실제로 떠 있으니까 그때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거북선은 실제 바다 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했을까? 특히 거북선의 위력을 더욱 막강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 화포였다. 내면의 화포를 장착해 어떤 각도에서든 공격할 수 있게 거북선을 설계했던 것이다. 네, 이 거북선은 그야말로 돌격선으로요. 이 화포를 장착한 아주 막강한 군사무기였는데요. 대체 그 위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거북선의 숨겨진 비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의 산물 거북선.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의 비밀을 찾아 길을 나선다. 강력한 위력을 지닌 화포를 장착하고 전후 좌우 전 방향으로 공격이 용이하게 설계된 거북선은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의 집합체였다. 당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화포와 함께 나무 덮개 위에 칼과 송곳을 꽂은 구조는 무엇보다도 일본 특유의 전투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데 아주 큰 효력을 발휘했다. 일본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배에 현을 붙여가지고서 상대의 이제 배로 올라가서 백병전을 벌이는 그런 전술을 펼치게 되는데 그 등선 육박 전술의 판옥선 자체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그 판옥선의 어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판옥선 위에다가 덮개를 씌워서 전투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는 어떤 혁신적인 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북선의 덮개를 씌우기 전의 형태가 바로 판옥선이다. 판옥선은 명종 때 처음 만들어져 오랫동안 조선 해군의 주력선으로 활약했다. 을묘외변 이후 외구의 배와 대적하기 위해 개발된 판옥선은 우리나라 전통배인 한선의 상장이라 부르는 2층 갑판을 높게 되어 적군이 쉽게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고 갑판에서 적을 내려다보며 유리하게 전투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면 일본 배는 선체 높이가 판옥선에 비해 낮고 선체 크기 또한 작아 기본적으로 인원, 무기 탑재 능력이 판옥선에 비해 두드러지게 열세했다. 두 배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선박 재료의 차이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판옥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질이 이제 적송이죠. 적송은 이제 일본 삼나무에 비해서 그 단단함이 훨씬 더 강한 소나무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것이 어떤 배를 화포를 장착을 하고 했을 때 그것을 쐈을 때 이제 반동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배가 파괴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전복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옥선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나무와 삼나무의 강도 차이는 어떠할까? 먼저 똑같은 굵기의 소나무와 삼나무를 측정기기에 장착한 뒤 같은 힘을 주어 압력을 가하며 나무가 휘어지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나무는 삼나무에 비해 훨씬 더 힘 강도가 커서 하중을 버티는 능력이 뛰어났다. 밀도를 측정해 보니까 소나무가 0.4, 삼나무가 0.3으로 소나무가 약 36% 정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힘 강도를 측정해 보니까 힘 강도 역시 소나무가 삼나무보다 약 43%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무의 비중은 그 크기가 클수록 더욱 무겁고 단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삼나무에 비해 비중이 큰 소나무는 힘 강도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삼나무는 주로 그 남부 지방에 따뜻한 지방에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돼서 봄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셰퍼벽이 좀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얇고 비중도 적고 그리고 강도도 좀 약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평균적으로 옹이가 많고 굽어 있어 불규칙한 목질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판재를 두껍게 가공해야 했다. 특히 이충무공 전서에 따르면 거북선의 외판 두께가 4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치는 약 12에서 13cm라고 볼 수 있다.
일본 배와 같은 일반 목선은 7cm를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선 소나무가 잘 자라지 않기에 일본인들은 때때로 우리의 소나무를 약탈해 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거북선의 남다른 특징은 배의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바로 밑바닥의 형태가 일본 배와는 달리 평평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평저선인 우리와 달리 일본의 배는 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이다.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면 평저선은 안전하게 내려앉는 반면 첨저선은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밑바닥이 평평한 배는 그 저항을 받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다소 그 손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그 해전에 임했을 때 적과 이제 마주쳐서 전투할 때 이렇게 배들이 우리 자동차처럼 방향 회전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타력이라는 게 있어서 쭉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는데 이 평저선은 선의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반대로 지었을 경우에는 바로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근거리 전투 상황에서 화포를 양쪽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는 배가 바로 판옥선, 거북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북선의 선체 구조는 무엇보다도 화포 공격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고 전투 시작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일본군을 무력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당시 이제 거북선에는 좌우에 6문, 그리고 용머리, 그리고 앞뒤에도 이제 화포들이 장착이 돼서 전후 좌우에서 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진속으로 깊게 침투해서 좌충우돌 하면서 근접해서 이제 사격이 가능하게끔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화포들은 이전에 이제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던 천자, 지자, 현자, 황자 그런 화포들이 사용이 됐죠. 무엇보다도 거북선의 역할은 돌격선으로 전투가 시작되면 적진에 가장 먼저 나아가 깊숙이 침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때 앞뒤로 2개, 양옆으로 각 6개의 화포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포하며 적군을 제압했다. 일본은 신식무기 조총으로 우리를 위협해 들어왔지만 우리에겐 화포 기술이 있었다. 천자문의 순서대로 크기에 따라 이름 붙여진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총통은 쇠나 돌로 만든 탄환을 무려 800m에서 1km 이상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강력한 공격무기였다. 고려 말부터 사용되어 온 우리의 화약 기술은 임진왜란 때에 이르러 주요한 역할을 펼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화포전을 먼저 한포전을 벌치기 때문에 적이 다가오기가 쉽지 않은 상태죠. 이미 다가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총통에 의해서 대형 화포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수군이 상대적으로 일본군에 비해서 사상자가 적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에 거북선이라는 최신식 전투무기의 활약이 결합되면서 한산대첩은 우리 조선의 대승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2017년에) 한산도 앞바다엔 거북선 대신 유람선이 바닷길을 달린다. 바로 이 바다 한복판에서 펼쳐졌던 한산대첩. 과거에 치열했던 격전이 그대로 다가오는 것만 같다. 올해로부터 425년 전 이 바다 위를 종횡무진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던 거북선이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어찌 지금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요 한산도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햇살이 먼저 반겨주는 한산도. 선착장에 내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이순신이 왜 이곳을 중요하게 여기며 큰 전투를 벌였는지 알 수 있다. 이곳 한산도 섬은요, 이순신이 직접 기거하면서 작전본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곳곳에서 그 자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순신이 기거한 장소 제승당을 찾았다. 그 초입에 있는 한산문은 이순신의 필적을 그대로 따와 현판을 만들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안녕하십니까. 멀리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곳을 예. 다녀보니까요, 예. 곳곳에 이순신의 자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성당은 우리나라가 공난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임진왜란 1592년부터 네. 98년 그 사이에 충무공이 5년 정도 삼도수군 통제사로 네. 계시면서 전투를 지휘하고 해상을 제압한 어떤 그런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통제영이 설치될 정도로 중요한 곳 한산도. 특히 이순신이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왜 이곳에 진을 치고 이 한산도 앞바다를 지키려 했는지 그 속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다. 이 한산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요. 일본 수군 함대가 남해안을 통해서 이제 서해안으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남해안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섬이 거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산도는 거제도 바로 뒤에 있으면서 이 내해 견내량 해로와 옥포 쪽으로 가는 외해 해로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한산도가 있는 거죠. 군사요충지 한산도에 마련된 이곳 사령부에서 이순신은 늘 격전을 앞두고 승리를 구상하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과 인간 이순신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제승당이라면 어떤 곳인가요? 예, 제성당이라는 뜻은 이제 제압을 해서 승리를 이끄는 집이다. 집당자지 않습니다. 네네네. 이제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계실 때는 운주당이었습니다. 운주라는 게 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운주당이요. 예, 충무공이 계신 곳은 다 운주당이 있었습니다. 집무실 겸 지본부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곳은 칠천장 해전 때 운주당이 이제 불타고 폐허가 돼서 142년 뒤 109대 조경 통제사라는 분이 1739년도에 네. 그 이쪽을 둘러보고 또 안타까워서 다시 집을 짓고 제성당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전쟁 당시 언제나 수적 열세에 시달렸지만 조선 수군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애를 쓰며 작전을 짜던 이순신. 특히 난중일기에 1491일분 중 1029일분이 이곳에서 쓰여졌을 정도로 제승당은 이순신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다. 특히 제승당에 오면 반드시 둘러봐야 할 중요한 장소가 있다. 바로 수루다. 수루는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곳인 동시에 봉화와 연등을 이용해 조선 수군 사이의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았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한산도 앞바다를 내려다보며 깊은 번뇌에 빠져있던 이순신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살아있는 듯하다. 이 수루라고 써 있는데 예. 저희가 그 시에 나오는 수루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올라온 그 수루가 이것이 맞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루라는 의미는 수는 변방수, 국경지방, 전쟁 시에는 적과 아군의 경계 지점 그런 뜻입니다. 그 수루는 그런 곳에 있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망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지금 초소격이 그렇습니다. 섬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 없지만 안에서는 밖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곳. 이순신이 선택한 천혜의 요새였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의 번민과 고뇌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1795년 정조대왕이 충무공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집약을 해서 이충무공 전서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시, 한산도가 그거를 1960년도 이현상 선생님, 노산 이현상 선생님이 그 의역을 한 내용입니다. 매일같이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였으나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 충절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이순신. 우리는 그의 거침없는 기계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안엔 늘 전쟁을 앞두고 깊이 고뇌하던 인간 이순신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 오늘 제가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요. 이순신이 한산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바로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낮에는 외적의 동태를 살피느라 분주했고요. 밤에는 범인으로 잠을 못 이루었던 이순신의 충정과 그리고 인간적으로 가족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 더욱 가슴에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봄이 시작되는 4월, 한산도에서 만난 임진왜란의 역사. 425년 전에도 이토록 아름다웠을 이곳 한산도에서 오늘의 기나긴 여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임진왜란의 운명을 바꾼 한산대첩. 일본의 함선 73척 중 59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둔 전투임과 동시에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기세를 완전히 꺾으며 남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한 상당히 중요한 전투였다. 제해권 장악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갖는 의미는 일본의 보급로 차단. 특히나 바다를 통한 보급은 육지를 통한 보급보다 10배, 20배 더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말 한 마리에 싣고 갈 수 있는 쌀이 2섬이라면 배 한 척에는 수백 섬씩 싣고 갈 수 있는데 그러한 효율적인 보급이 이제 한산대첩을 통해서 제해권이 상실되면서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임진왜란은 안일했던 당시 조정 관료들로 인해 큰 시련을 겪게 된 전쟁이지만 한편으로 국가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던 힘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 조상님들 전쟁 준비 안 하고 맨날 동인이다 서인이다 당파 나눠가지고 권력 다툼만 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영웅 이순신만 이렇게 굉장히 선양을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리더 이순신 정말 훌륭하시죠. 그러나 고려 말 이래 200여 년 동안 외구의 침략에 대비해서 병력, 무기, 함선을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해온 우리의 조상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고 우리의 위대한 과학기술이 결합돼 승리를 만든 전투 한산대첩. 통영에서 만난 역사의 흔적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만의 용기와 지혜가 아닐까. 크나큰 위기를 언제나 지혜와 용기로 극복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일 텐데요. 이 깊은 바다가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전달해줘야 할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요, 통영에서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 감동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역사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